무주택자들 지금 기회가 왔다고 하고 있죠. 무주택자들에게 무슨 기회가 왔냐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에 급매물이 나올 것이다. 조금 조정된 가격이 나올 것인데 집값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금이 잡을 기회다. 또 한 가지는 분양시장에 기회가 왔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정말 기회일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왜 기회냐? 다주택자도 기회고 무주택자도 기회다. 무슨 기회가? 했을 때 다주택자는 팔 기회, 무주택자는 살 기회다 라고 하죠. 그래서 급매물 나올 때 내 집 마련 해볼 판이다. 급매물이 왜 나오느냐?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죠. 말이 유예지. 그래서 기간 지나고 내는 거 아니죠. 중과 배제가 맞죠. 그랬을 때 언제까지냐? 일단은 5월 31일까지 1차 급매물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6월 1일부터 보유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번에 공시가격 엄청나게 올려놓고서 보유세를 1주택자만 완화해줬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때 언제 팔아야 되냐? 이 틈에. 그 다음에는 다음 기회는 언제쯤 오겠어요? 한 내년 3월부터 5월 9일까지. 이때 좀 한번 또 띄우겠죠. 왜냐면은 보통 3월쯤에 공시가격 책정이 거의 마무리돼서 그때쯤부터 6월 1일 보유세 전까지 나오는 절세 매물들이 보통 3월부터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6억 낮춰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호가가 19억 3천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전에 거래된 21억보다 1억 7천 낮은 가격임에도 팔리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광교 지금 16억 유지하던 호가가 12억대로 하락했죠. 그 다음에 동탄 지금 15억에 육박했는데 9억 원 매물도 찾아볼 수 있다. 즉 6억 낮추고 있음에도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 정도면 급매죠. 엄청난 급매라고 볼 수 있는데 현 가격에 대비해서는. 그럼에도 실거래가 뜨지 않고 있다는 이유는 무주택자들은 여력이 없고 다주택자들은 늘릴 이유가 없고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뭐라 그래요? 버틴다. 버틸 수 있다. 강남권에선 그래도 안 내놓는다. 1억 정도 낮춰서 내놨는데 더 낮출 필요 없다. 차라리 보유세 내고 만다.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보유세를 내고 만다. 그 여론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왜냐? 전세 가격으로 버티고 집값 더 올려서 차익 더 남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문제는 금리 인상기에 원래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다. 다만 그 시기에 금리 인상하고 매매 가격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데 그게 어긋났던 시기가 MB 정부 때부터였고 그때 왜 그렇게 됐느냐? 전세자금 대출을 풀어서였죠. 그게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에서 더 풀진 않았죠. 더 풀진 않았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더 많이 들어온 거죠. 2018년 11월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역대급 저금리가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그 상황이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임대차법이 당시에는 전세 가격을 억제했고 갱신 시기에는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상승하고 있는 지표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신규 계약 가격을 더 치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규 계약 가격은 더 떨어뜨릴 만한 요인인데 갱신 계약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그걸로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주택 거래량 살아나고 있다. 전달보다도 17% 증가하고 주택 거래량 지금 슬슬 살아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살아나게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다시 2030이다. 그래서 영끌들이 매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다시 40%대가 됐다. 8월에 금리 인상하고 10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하고 나서부터 40%대 밑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아무리 금리 올려도 소용없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보면은 일단은 거래량 서울 3월 아파트 매매량 72.5% 하락.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00건대가 한 4달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몇 달째죠? 거기서 2월에는 역대급으로 800건대가 나왔죠. 그리고 3월에 1400건대. 어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봤자 1400건대다. 서울 아파트가 1000건대가 나왔다는 거는 장기적 침체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1000건대까지 중간중간 국지적 하락은 있어서도 그래도 몇 달 이상 장기적 침체가 됐을 때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하반기랑 그 다음에 2018년 하반기 이때부터 1000건대가 나오고 장기적 하락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때는 워낙 심각했었고 이때는 심리가 아직 죽기 전에 빨리 살아났던 거죠. 이때도 빨리 살아났지만 결국엔 장기적 침체가 왔다. 이때도 빨리 살아났지만 결국엔 장기적 침체가 오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거기서 코로나가 터져버렸죠. 그게 문제가 컸던 거죠. 자, 그리고 2030도 지금 구입 반등됐다고 하는데 이게 패닉 바잉인 상황이 아니다. 왜냐? 금리가 워낙 높죠. 그런데
우선은 DSR이 강화되면은 당장 수입이 적은 2030이 대출을 받기 굉장히 힘들다. 두 번째는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모아놓은 돈이 없는 2030은 부담이 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요거 적용해서 대출 받아서 내가 감당할 만한 금리에 감당할 만한 DSR 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요 집값을 마련하는데, 일단은 대출 받는 거에다가 플러스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택도 없다는 거죠. 근데 2030이 어떻게 구입을 많이 할 수 있냐? 당연히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내 집 마련. 말이 좋아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내 집 마련이죠.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내 집 마련이요? 내 집 마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의 분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들이 막 매입을 하고 있다. 3, 4, 5월쯤에 거래량이 증가해요. 근데 3월부터 5월까지는 대충 무슨 시기다? 전세 매물이 나오는 시기죠.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아무리 잘 나와봤자 개박살이 나고 있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증여성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되는데 증여세 부담도 크죠. 거기다 증여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예요? 5년 내에 팔면은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내고 양도세 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영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분산해서 보유세는 피하되 증여보다는 양도로 넘겨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1인 가구 증가로 집값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이트하우스는요, 인구 감소가 돼서 다른 거는 못 알아쳐들어도 요거는 지들이 이해가 가니까 요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요 감소가 되니까 집값 하락이 될 것이다. 물론 저희가 이것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반론으로 제기하는 게 1인 가구가 증가한다. 근데 집은 개인당 한 채씩 사는 게 아니라 보통 가구당 한 채씩 사야지 내 집 마련이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수요 감소가 아니라 수요 증가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1인 가구 증가가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느냐? 자,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매수 수요가 되느냐. 두 번째로는 못해도 전세 수요가 되느냐. 왜냐하면 월세는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매수 수요를 늘려서 집값을 올리든지 아니면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를 올려서 갭을 줄여서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는지 요걸 보셔야 되죠. 그런데 1인 가구는 대부분 월세입니다. 그럼 자가를 사는 게 아니냐? 자가인 경우가 1인 가구로 분화돼 나오면서 자가를 마련했다기보다는 보통은 어떤 경우예요? 자가에 살다가 자녀가 독립을 하고 배우자가 별세를 하고 그래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보통 이 경우죠. 그래서 1인 가구 자가의 경우는 60대 이상의 여성의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은 전세 월세, 특히 전세 비중도 많이 늘려놓은 거는 청년층 전세 겁나 싸게 해줘서 겨우 늘려놓은 거고, 사실은 그거 집값 상승 요인 중에 하나죠. 전세 월세 비중은 2030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1인 가구 증가하는 수요들은 청년층의 1인 가구 증가예요. 청년층의 1인 가구 증가가 집값을 상승시킬 요인이 되느냐? 아니죠. 집에서 내 집 마련 해줄 수 있는 부자들 2030도 있지 않냐? 그들이 내 집 마련하면서 수요가 되지 않느냐? 그들은 1인 가구로 굳이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고요. 굳이 1인 가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 5월까지 절세 매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5월 이후 6월에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 보면은 나오죠? 5월 이후 6월에 거래량이 감소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6월에 폭증을 했느냐? 요때가 양도세 중과유예 만료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6월에 잡은 게 굉장히 큰 잘못이 뭐냐? 5월에 만료되게 잡았으면 어떻게든 급매물이라도 빨리 내놨을 텐데 6월에 만료되게 잡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5월에 조금만 급매물 내놓고서 안 되면은 증여성 거래로 팔지 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1인 가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20년도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급증합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보통 가구 수가 한 20만 가구 정도씩 증가했는데 6월에 보면 한 60만 가구가 증가를 해요. 근데 20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앞으로 양도세 겁나 강화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유예는 마지막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다 가구 날린 거다.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나머지 주택을 줄여야 되는데 팔거나 증여 용도 변경하는 것 외에도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세대 분리를 해놓고서 같은 집 내에서도 세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요 집은 아버지 거, 그 다음에 이 집이 4주택자였는데 애가 둘이에요. 요 집은 어머니 거, 요 집은 자식 1, 요 집은 자식 2 했는데 집은 여기서 다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1가구 1주택으로 분화했기 때문이죠. 충주 인구는 안 느는데 가구수 증가 이유는 막상 보면은 실거주 가구는 늘지 않고 뭐예요? 투기에 먹잇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구수가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투기하려고 위장 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가만 하는 거죠. 다 이런 형식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라 그래요? 분양 기회가 왔다. 생애 최초 30% 추첨제 찬밥이던 1인 가구 싹쓸이 했는데 찬밥이던 1인 가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추첨에 당첨이 될 수가 있느냐. 뭐 당첨이 될 수 있죠. 1인 가구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저렇게 많이 몰릴 수가 있느냐. 여력이 되는 1인 가구가 어떻게 저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니죠. 이 1인 가구는 뭐다? 분양받으려고 가구 분리한 곳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가구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4인 가구가 4인 이상만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 채밖에 못 넣죠. 그런데 요거를 1인 가구까지 받게 해놓으면 4채로 가능하죠. 그래서 4가지로 신청을 한다. 그 중에서 절반만 당첨돼도 2채를 받을 수가 있죠. 진짜 1인 가구는 여력이 없어서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왜 늘었어요? 보통 청년층은 빠르면 20대 후반, 늦어도 30대에 초중반에는 결혼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못해서. 그런데 뭐예요? 이들이 왜 1인 가구로 남느냐? 남녀 통합해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남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집은 해가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없다 하더라도 집을 대출 이렇게 받아서 하면은 나랑 배우자랑 평생 갚아야 되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뭐 집 문제도 있고 나중에 이제 경력 단절이나 육아 문제 이런 것들도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틀어서 1순위는 무조건 집이다. 집값이 올라서 1인 가구가 늘어났는데 1인 가구 늘어나서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역설이죠, 역설. 궤변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력이 얼마나 떨어졌냐? 영끌 직장인 비명 하면서 3일 만에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데, 자, 3억을 지난 6일에는 연 4.02%. 그런데 지금 보니까 4.28%까지 순식간에 올랐대요. 4일 만에. 그래서 매년 부담해야 될 원리금이 1,777만 원이다. 그럼 1,777만 원이면 얼마예요? 월 148만 원 정도가 돼요. 월 370은 벌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DSR 40%를 만족한다. 그러면요, 월 370을 버는 사람들이 청년층에 그렇게 많느냐? 퍼센테이지 상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청년층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수요가 얼마를 받는 거예요? 3억. 그러면 3억 대출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뭐가 있느냐? 여기까지 따졌을 때 지금 여력이 완전히 없다는 상황이다. 결론, 지금이 내 집 마련 기회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 왜? 집값은 장기적 우상향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장기적 우상향 맞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거품이 이렇게 끼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내 집 마련 기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개박살 났다는 거는 지금이 내 집 마련 기회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분양도요. 분양률 지금 80%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곽부터 지금 마피 나오고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건, 지금 급하게 분양받지 않아도 충분히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지역을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분양받도록 만들어서 건설사들이 조금 더 버티고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어요? 집 살 기회요? 아니요. 분양받을 기회요? 아니요. 분양받을 기회는 합리적 분양가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집 살 기회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다만 벼락거지라고 놀리던 사람들,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그들의 조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